이석준은 범행 전에 흥신소를 통해서 미리 전 여자친구의 집 주소도 알아냈던 것으로 파악이 됐죠. 근데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흥신소도 결국 도와준 거 아닙니까? 이렇다면 흥신소도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흥신소에서 제공한 정보가 엄청난 범죄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흥신소에 대해서도 거의 뭐 공범에 좀 준하는 수준의 처벌이 필요한 거 아니냐. 많은 대중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 법률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요거 네. 하나로만 일단 처벌을 할 수 있는 아하.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량이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아하. 결국 일어난 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경미한 그런 처벌밖에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다른 범죄를 앞으로 뭐 형법을 바꾼다든가 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있겠지만 그 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 자체를 엄중한 범죄로 보고 좀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누구도 누군가를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의 주소를 알아내고 그것을 남에게 누설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보 누설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이 어떤 법적인 틀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흥신소라는 이 집단의 활동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인 규제라든지 혹은 통제 내지는 금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자, 흥신소를 이용한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굉장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살인이나 이런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떻게 개인정보통신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이 되는 건지 그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다른 스토킹 사건도 얼마든지 흥신소의 도움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국민들은 가득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요,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석준 사건 말고도 불과 한 달 만에 김병찬 사건도 기억하시죠? 2건이나 신변 보호를 받던 이 피해 여성이 살해되는 또는 피해 여성의 가족이 살해되는 이런 일이 잇따라 일어난 겁니다. 이렇다면 지금 존재하는 신변 보호라는 시스템 자체가 신변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뿐인 신변 보호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너무 이 끔찍한 흉악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신변 보호라고 했을 때는 뭐 접근 금지 명령을 하거나 뭐 CCTV를 설치하고 순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몇 달 전에 그 정말 그 폭행에 시달리던 그 모자가 직접 뭐 CCTV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출동을 요청했지만 결국은 아들이 살해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스마트워치가 작동을 안 해서 경찰이 찾지 못한 사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어떤 경찰 행정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다고 자부하는 나라가 너무나 현장에서는 미흡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신변 보호의 내용이 대부분 피해자들 보고 좀 알아서 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해자가 활개치고 다닐 때 그걸 어떻게 다 막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가해자들을 먼저 행동을 좀 억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뭐 스마트워치를 치운다든지 그들을 감시한다든지 뭔가 좀 적극적인 가해자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황당한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흥신소를 통해서 가해자가 피해 여성의 주소를 알아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면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정보만으로도 피해자 신원을 유추하는 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사실 현대 사회는 가해자의 신원도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그렇죠. 명예형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상 공개를 할 때에도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있지 못했다. 정부 운영 사이트에서 이겁니다. 이거 완전히 엉뚱한 데다가 힘을 쏟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할 때에 익명화의 개념이 있고 비식별화의 개념이 있거든요. 이 경우는 비식별화에 해당하는데 이를테면 이름 일부만 가린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올리긴 하는데 사실 잘 추적해 들어가면 누군지 특정할 수도 있는 혹은 또 다른 정보하고 결합했을 때는 비식별화를 다 풀르고 식별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정부 운영 사이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연락처라든지 거주지를 변경하는 여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었고 뭐 대충 타이틀만 봐도 어떤 피해 유형인가 이걸 파악을 해가지고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추적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정부 운영 사이트였다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정보 인권이라든지 우리 사생활 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비식별화, 익명화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 이게 혼용해서 쓰이면서 마치 비식별화를 하면은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알겠습니다. 비식별화 중에 제식별화의 위험이 있는 것은 네. 익명화가 아니다. 네. 이걸 좀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정보를 일부분만 가린 거는 가렸다고 할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이 피해자의 신원이야말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가려줘야겠죠. 지금 이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요. 빨리 이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